산딸기 안톤 체호프 1898년 이른 아침부터 비구름이 온 하늘을 덮었다. 종일 들판 위에 먹구름이 끼어 비가 올 듯 하면서도 오지 않는 흐리고 우중충한 날이 그렇듯 주변은 고요했고 덥지는 않았지만 음산했다. 걷다가 지쳐버린 수의사 이반 이바니치와 김나지움 교사 부르킨에게는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았다. 저 멀리 앞쪽으로는 미로 노시척기 마을의 풍차들이 희미하게 보였고 오른편으로는 언덕들이 줄지어 뻗어가다 마을 뒤편 먼 곳으로 사라져갔다. 두 사람은 그 언덕들이 강의 기슭이며 저편에는 초원과 초록빛 버드나무, 영지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또 그 언덕 중 하나에 올라 바라보면 역시 거대한 들판과 전신국, 멀리서 볼 때는 기어가는 애벌레 같은 기차가 보이고 맑은 날에는 더 멀리에 있는 도시까지 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자연이 모두 생각에 잠긴 듯 유순해 보이는 이런 고요한 날씨에 이반 이바니치와 부르키는 눈앞에 펼쳐진 들판에 깊은 애정을 느꼈고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생각했다. 지난번에 우리가 프로코피 촌장집 헛간에 머물렀을 때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해주시려고 하셨죠? 부르킨이 말했다. 네, 그때 제 동생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반 이바니치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듯 담배를 피워 물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5분쯤 지나자 세찬 장대비로 변해 언제 그칠지 모를 상황이 되었다. 이반 이바니치와 부르키는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며 가던 길을 멈추었고 홀딱 젖어버린 개들은 꼬리를 내리고 선 채 순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어디든 들어가서 비를 피해야 할 텐데요. 부르킨이 말했다. 알료인네 집으로 갑시다. 여기서 가깝거든요. 그럽시다.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 수확이 끝난 들판을 따라 때로는 곧바로 또 때로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길이 나올 때까지 걸어갔다. 잠시 후 포플러 나무와 정원 그리고 저장고의 붉은 지붕이 보였다. 그리고 강물이 반짝반짝 빛나는가 했더니 이어 더 넓은 하구와 풍차, 하얀 야외 욕장이 있는 풍경이 펼쳐졌다. 여기가 알료인이 사는 소피노였다. 풍차는 빗소리를 지워버리는 엄청난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제방이 흔들거렸다. 근처에 세우던 수레 곁에는 비에 젖은 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자루를 뒤집어선 사람들이 오갔다. 축축하고 더럽고 불편한 날씨 때문에 하구의 모습은 차갑고 사악해 보였다. 이반 이바니치와 부르킨 역시 이미 축축함과 불결함, 불편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진흙길을 건너라 다리가 무거웠고 제방을 지나 주인집 창고로 올라갈 때는 꼭 화가 난 사람처럼 말이 없었다. 키질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창고 하나의 문이 열려 먼지가 쏟아져 나왔고 문턱에는 알료인이 서 있었다. 그는 40쯤 된 남자로 키가 크고 뚱뚱하며 머리가 길어 지주라기보다는 대학 교수나 예술가처럼 보였다. 오랫동안 세탁하지 않은 듯한 흰 셔츠에 허리는 밧줄로 묶고 바지 대신 내복을 입었으며 지푸라기와 때 묻은 장화를 신고 눈과 코는 먼지로 시커맸다. 그는 이반 이바니치와 부르킨을 알아보고는 매우 반가워했다. 여러분 어서 오시죠. 미소를 띠며 그가 말했다. 금방 끝납니다. 바로 올게요. 그의 집은 커다란 2층 집이었다. 알료인은 작은 창이 나 있고 천장이 아치 모양인 아래층의 방 2칸에서 살았다. 그곳은 영지 관리인들이 살던 곳으로 소박한 실내 장식에 호밀빵과 싸구려 보드카 그리고 마구 냄새가 났다. 손님들이 올 때를 제외하면 그는 2층의 화려한 방들에는 거의 가지 않았다. 집에서는 젊은 하녀가 이반 이바니치와 부르킨을 맞았는데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이라 두 사람은 순간 멈추어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오셔서 얼마나 기쁜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들의 뒤를 따라 현관으로 들어서며 알료인이 말했다. 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펠라게야. 그가 하녀에게 말했다. 손님들께 갈아입을 옷 좀 드려요. 그나저나 나도 옷을 갈아입어야겠군. 우선 씻어야겠어요. 봄부터 한 번도 안 씻은 것 같아. 여기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도 가서 목욕을 하시죠. 너무도 섬세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아름다운 펠라게야가 수건과 비누를 가져오자 알료인은 손님들과 함께 야외 욕장으로 갔다. 씻은 지가 아주 오래되었어요.
그가 옷을 벗으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우리 집이 야외 욕장은 아주 괜찮아요. 아버지 생전에 지으신 거죠. 그런데 어찌된 게 씻을 시간이 없어요. 그가 계단에 앉아 긴 머리카락과 목에 잔뜩 비누칠을 하자 그 주변으로 갈색물이 흘렀다. 예, 정말 그렇군요. 이반 이바니치가 그의 머리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씻은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알료이는 부끄러운 듯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잔뜩 비누칠을 해댔다. 그러자 그의 주위로 잉크처럼 어두운 청색물이 번졌다. 이반 이바니치는 밖으로 나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비를 맞으며 팔을 크게 휘저어 헤엄을 쳤다. 그의 주변에 파도가 일었고 흰 백합들이 일렁였다. 그는 만의 정중앙까지 헤엄쳐 가더니 잠수를 했고 잠시 후 다른 곳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그런 뒤 좀 더 멀리 헤엄쳐 가서 바다까지 닿으려는 듯 계속해서 잠수를 했다. 아, 하나님, 그가 수영을 즐기며 말했다. 아, 하나님 좋습니다. 그는 풍차가 있는 곳까지 헤엄쳐 가서 거기 있는 일꾼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되돌아왔다. 만의 정중앙에 이르러서는 얼굴에 비를 맞으며 드러누웠다. 부르킨과 알료이는 이미 옷을 입고 나가려는데 그는 계속해서 헤엄을 치고 잠수를 해댔다. 아, 하나님 맙소사, 그가 말했다. 아, 하나님 좋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부르킨이 그에게 소리쳤다. 그러고는 모두 집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 커다란 거실로 들어와 램프에 불을 켰을 때 부르킨과 이반 이바니치는 실크 가운에 따스한 실내화를 신은 채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고 깨끗하게 씻고 머리를 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알료히는 따뜻함, 청결함, 바싹 마른 옷의 촉감, 가뿐한 신발의 느낌을 즐기기라도 하듯 거실을 서성였다. 아름다운 펠라게야가 소리 없이 양탄자를 밟으며 다가와 살며시 미소 짓고는 차와 잼을 내놓았을 때 그제야 이반 이바니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부르킨과 알료인 뿐만 아니라 금빛 액자 속에서 차분하고 엄격한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나이든 부인과 젊은 여인 그리고 군인들도 그의 이야기를 듣는 듯했다. 우리 집은 형제가 둘입니다.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이반 이바니치고 2살 어린 동생 이름은 니콜라이 이바니치입니다. 저는 공부를 해서 수의사가 됐고 니콜라이는 19살 때부터 세무감독국에서 일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침시아 기말라이스키는 평민 용병 출신이셨지만 나중에 장교 직위를 받으셨고 우리에게 세습할 수 있는 귀족 칭호와 작은 영지를 남겨주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빚 때문에 영지를 빼앗겼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시골에서 자유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농민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낮이고 밤이고 벌판과 숲에서 놀며 말들을 지키고 보리수 껍질을 뜯고 물고기를 잡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평생 단 한 번이라도 농어를 잡아보았거나 가을에 이동하는 개똥지바퀴들, 그러니까 맑고 신선한 날 시골 마을 위로 떼지어 날아다니는 개똥지바퀴를 본 사람은 말이죠. 절대 도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죠. 제 동생은 세무감독국에서 정말 답답해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문서를 작성하며 어떻게 하면 시골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했지요. 그리고 이런 답답함이 조금씩 변해서 어떤 열망, 그러니까 어딘가 강이나 호숫가에 자기의 작은 영지를 사겠다는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착하고 유순한 녀석이라 그 녀석을 사랑했지만 평생 자기를 영지에 가두려는 그런 열망에는 한 번도 공감한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한테는 삶 아르신의 땅만이 필요하다고들 하죠. 여기서 1 아르신은 71cm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 아르신이가 땅에 묻힐 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사람한테는 삶 아르신의 땅만이 필요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삶 아르신은 시체한테나 필요하지 산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인텔리케인자가 대지에 이끌려 시골 영지로 떠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들 합디다. 하지만 이 영지는 결국 삶 아르신의 땅이 아니고 뭡니까? 도시를 떠나 전쟁터를 떠나 세속적인 소음을 떠나 자기 영지에 숨어버리는 것. 그건 삶이 아니죠. 이기적이고 게으른 행동이자 제 멋대로 버리는 수도생활. 고상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수도생활일 뿐입니다. 사람한테 필요한 건 삶 아르신의 땅이나 영지가 아니라
탁 트인 곳에서 자신만의 특질, 자유로운 영혼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이 세상 온 자연 아니겠습니까? 제 동생 니콜라이는 사무실에 앉아서 상상해 보곤 했습니다. 직접 가꾼 채소로 만들어 온 마당에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야채 수프를 먹고 푸른 풀밭에서 식사를 한 뒤 햇빛을 받으며 잠을 자고 몇 시간 후고 문 밖의 벤치에 앉아서 들판과 숲을 바라보는 자기 모습을 말이죠. 농업서적이나 달력에 실린 농사와 관련된 온갖 조언이 동생의 기쁨이자 영혼의 양식이 되었죠. 신문 읽는 것도 좋아했지만 그 녀석이 읽는 거라곤 영지와 강, 정원과 풍차, 유출구가 있는 못이 딸린 몇 데샤티나의 밭과 목장을 판다는 광고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원에 있는 마차, 꽃, 과일, 찌르레기, 조롱, 못에 있는 붕어, 이런 온갖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곤 했습니다. 읽는 신문 광고에 따라 상상 속에 떠오르는 그림들도 달랐지만 웬일인지 그 그림에는 꼭 빠지지 않고 산딸기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영지나 시적인 땅 한 조각이라도 산딸기 없이는 그려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골 삶도 편안한 점이 있어요. 그 녀석은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발코니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 연못에서는 오리들이 헤엄치고 너무너무 좋은 냄새가 나고 그리고 산딸기가 자라는 겁니다. 동생은 자기 영지의 설계도를 그려보곤 했는데 그럴 때면 늘 똑같은 것. 그러니까 1. 본체, 2. 하인방, 3. 채소밭, 4. 산딸기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동생은 아주 인색하게 살았어요. 실컷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꼭 거지처럼 아무거나 입고 돈이란 돈은 다 모아서 은행에 저축해 두었어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수전노처럼 살았죠. 그런 녀석을 보는 게 힘들어 무엇라도 좀 주거나 축제 때 뭘 보내주면 그놈은 그것도 감춰버렸어요. 인간이 자기 이상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세월이 흘렀고 동생은 다른 현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미 40이 넘었지만 여전히 신문 광고들을 읽으며 돈을 모았어요. 그런 다음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역시나 산딸기가 자라는 자기 영지를 장만하겠다는 목적으로 아무 감정도 없이 늙고 못생긴 과부에게 장가를 간 거였습니다. 그 여자한테 돈이 좀 있었거든요. 그 여자와도 아주 구두쇠처럼 살면서 여자를 거의 굶기고는 그 여자의 돈은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예전에 우체국장 마누라로 살면서 맛있는 것을 실컷 먹고 풍족하게 생활하던 여자였는데 두 번째 남편과 살면서는 흑방 쪼가리도 실컷 먹어보질 못한 거죠. 그런 생활에 지쳐 앓기 시작하더니 3년쯤 지나서 죽어버렸어요. 물론 제 동생은 단 1분도 그게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드카처럼 돈도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거든요. 전에 우리 시에 살던 한 상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꿀 한 접시를 달라고 하더니 자기 돈 전부와 복권을 꿀에 섞어 홀라당 먹어버렸어요.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역에서 가축들을 살피고 있는데 한 중개업자가 전기기관차에 치여 한쪽 다리가 잘렸어요. 잘린 다리에서는 피가 무섭도록 철철 흘렀습니다. 그런데 응급실로 옮겨지던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잘린 다리를 찾아달라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신고 있던 짱화에 20루블을 넣어두었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면서 말입니다. 그건 이미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부르킨이 말했다. 아내가 죽고 나서 말이죠. 이바니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제 동생은 영지를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5년을 찾아다녀봤자 결국은 실수를 저지르고 자기가 꿈꾸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사게 마련이죠. 제 동생 니콜라이는 중개인을 통해 부분 납조건으로 주인집과 하인방 그리고 공훈이 딸린 120데샤티나 영지를 샀습니다. 하지만 거긴 과수용 정원도 산딸기도 오리떼가 떠다니는 연못도 없었어요. 강이 있긴 했지만 한편에는 벽돌 공장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뼈를 속아가는 공장이 있어 강물빛이 커피색처럼 시커매지요. 하지만 제 동생 니콜라이 이바니치는 별로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산딸기 관목 20그루를 주문해서 심고는 거기서 지주로 살기 시작했죠. 작년에 녀석을 보러 그곳에 갔습니다. 가보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죠. 그 녀석은 편지에서 자기 영지를 춤바로 클로보의 황야 또는 기말라이스키의 땅이라고 부르곤 했어요. 저는 정오가 지났어야 기말라이스키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무척 더웠어요.
도처에 시궁창 울타리 담장들이 있고 전나무들을 줄지어 심어놓아 어떻게 마당을 지나가야 할지 어디다 말을 세워두어야 할지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 쪽으로 다가가니 불그스름한 개가 달려나오는데 너무 뚱뚱해서 꼭 돼지처럼 보였습니다. 짖고는 싶은데 게으른 나머지 짖지도 않더군요. 그때 부엌에서 역시 돼지를 닮은 다리가 굵고 뚱뚱한 하녀가 나와서 주인님이 점심 식사 후 쉬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집에 가보니 동생은 무릎에 이불을 덮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늙고 살이 찌고 피부는 축 늘어졌는데 볼도 코도 입술도 앞으로 튀어나와 당장이라도 이불을 대고 꿀꿀거릴 것만 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포옹을 하고는 기뻐서 또 예전에는 젊던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새어 죽을 때가 되었다는 사실이 슬퍼서 훌쩍거렸습니다. 동생은 옷을 챙겨 입더니 자기 영지를 보여주겠다며 나를 때리고 나섰습니다. 자, 얘기 좀 해봐라. 여기서 어떻게 지내니? 내가 물었습니다. 별일 없어. 다행히 잘 지내. 녀석은 이미 예전의 소심하고 가난한 관리가 아니라 진짜 지주이자 귀족 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이곳에 정착해 모든 것에 익숙해졌고 나름의 취향도 생겼더군요. 신나게 먹고 사우나를 하고 살도 찌고 협회와 두 공장을 상대로 소송도 걸고 농민들이 자기를 고명하신 나리님이라 부르지 않으면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귀족처럼 아주 위엄있게 종교 생활을 했고 선행을 할 때도 요란하게 아주 젠체하며 했죠. 무슨 선행이냐고요? 소다랑 피마작 기름으로 농민들의 온갖 병을 고쳐주고 자기 명명일에는 시골 마을에서 감사 예배를 올리고 술 반양동이를 내놓았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아, 망할 놈의 술 반양동이. 오늘은 뚱뚱한 지주나 가축이나 개가 자기 밭을 짓밟았다고 농민들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끌고 가고 내일은 축일이랍시고 그들에게 술 반양동이를 내주죠. 그러면 농민들은 그 술을 마시고 만세를 외치며 술에 취해 지주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죠. 형편이 나아지고 배가 부르고 한가해지면 러시아 사람의 자기 평가는 지독히도 뻔뻔해지는 법이죠. 한때 세무감독국에서 일하면서 개인적인 일에도 자기 견해를 갖는 걸 두려워하던 니콜라이 이바니치 씨도 이제는 꼭 장관 같은 말투로 진리만을 말씀하시더군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민중에게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라든가 체벌은 해롭지만 어떤 경우에는 유용하고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라는 식의 말들을 늘어놓았죠. 나는 민중을 알고 그 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알아. 동생이 말했어요. 민중들은 나를 좋아해. 손가락을 까딱하기만 해도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지. 그리고 이 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모든 걸 아주 지혜롭고 선량한 미소를 띠고서 말했습니다. 한 20번쯤 우리 귀족들은 난 귀족으로서를 반복해서 말했죠. 녀석은 우리 할아버지가 농민이었고 아버지는 용병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 녀석은 분명 어딘지 조화롭지 못한 우리 가문의 성 침샤 기말라이스키까지도 아름답고 위험 있으면 매우 기분 좋은 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녀석이 아니라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녀석의 영지에 있었던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제 안에 일어난 변화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녁에 차를 마실 때 하녀가 산딸기를 가득 담은 접시를 들고 와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집에서 직접 기른 산딸기였습니다. 묘목을 심은 이래 처음 거둔 산딸기였죠. 니콜라이 이바니치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눈에는 눈물이 고인 채로 잠시 동안 말없이 산딸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더니 딸기 하나를 입에 넣고는 마침내 좋아하는 장난감을 얻게 된 아이처럼 자랑스레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맛있어. 그는 개걸스레 먹으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 형도 먹어봐. 사실 딸기는 딱딱하고 쉬었습니다. 하지만 푸시킨이 말한 대로 진리의 어둠보다는 우리를 고양시키는 기만이 더 소중한 법이죠. 저는 그때 오래된 꿈을 너무도 명백하게 이룬 행복한 인간을 보았습니다. 삶의 목표를 이루고 원하는 것을 얻어 자기 자신과 운명에 만족한 인간을요. 인간의 행복에 관한 제 생각은 왜 그런지 늘 무언가 슬픈 것과 뒤섞여 있었는데 그 행복한 인간을 보면서 절망에 가까운 힘겨운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특히 밤에는 더 힘들었어요. 동생의 침실과 나란히 있는 방에 제 잠자리를 준비해 주는 바람에
그 녀석이 자지도 않고 일어나 산딸기 접시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며 딸기를 집어먹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렸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에게 만족한 행복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건 얼마나 억압적인 힘인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힘 있는 자들의 뻔뻔함과 게으름, 약한 사람들의 무지와 야만성, 주위를 가득 채운 상상하기도 힘든 가난, 비좁음, 장애, 방탕, 위선, 거짓. 그런데도 모든 집과 거리는 고요하고 평안하죠. 도시에 사는 5만 인구 중 단 한 명도 이런 현실 때문에 비명을 지르거나 큰 소리로 흥분하지 않으니까요. 음식을 사러 시장에 가고 낮에는 먹고 밤에는 자고 쓸데없는 소리들을 짓거리고 결혼을 하고 늙어가고 죽은 친척들을 순순히 묘지에 묻어주는 사람들만 보일 뿐이에요.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볼 수도 들을 수가 없어요. 삶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은 어딘가 무대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대 위는 고요하고 평온하죠. 그저 말없는 통계만이 몇 명이 미쳤고 몇 양동이의 술을 마셔 치웠고 몇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죽었다며 저항하고 있죠. 어쩌면 분명 그래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행복한 사람이 평안한 건 불행한 사람들이 말없이 자기 짐을 지는 덕분이라는 게 명백하니까요. 불행한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으면 행복이란 불가능하겠죠. 이게 전체적인 가설입니다. 만족을 느끼며 행복하게 사는 모든 인간의 문 뒤에 누군가 작은 망치를 들고 서서 계속 두드려야 되며 이 세상에는 불행한 인간들이 있고 그가 지금 아무리 행복해도 삶이 언젠가는 자기 발톱을 드러내 병, 가난, 상실 등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지금 그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듯이 아무도 그의 불행을 보거나 들을 수 없게 될 거란 점을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망치를 든 사람은 없고 행복한 사람은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시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일상의 소소한 걱정거리들이 그를 조금은 동요시키겠지만 모든 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흘러가죠. 그런데 그 밤에 말이죠. 난 나 역시 만족하고 행복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바니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을 이었다. 나 역시 점심을 먹으면서 또 사냥을 하면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민중을 계몽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죠. 나도 배움은 비치고 교육은 필요하지만 아직 평민들은 글을 읽고 쓸 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하곤 했지요. 또 자유는 행복이고 마치 공기가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자유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곤 했지요. 그래요. 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묻게 돼요. 도대체 뭘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까? 이바니치가 화가 난 듯 브루킨을 바라보며 물었다. 도대체 뭘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께 묻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근거로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을 수는 없고 모든 이상한 현실에서 서서히 제때에 실현되는 거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누가 이 말을 합니까? 이 말이 정당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사물의 자연적인 질서나 인과 법칙을 근거로 드시겠지요. 하지만 내가 살아있고 생각하는 인간인 내가 큰 구덩이 위에 서서 그 구덩이가 저절로 침전물로 막히거나 풀숲으로 뒤덮이기를 기다리는 게 질서이고 법칙일까요? 실은 스스로 구덩이를 뛰어넘거나 그 위에 다리를 세울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묻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뭘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살림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하지만 살아야 하고 또 살고 싶단 말입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동생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도시에서 지내는 게 참을 수 없이 힘들어졌습니다. 도시를 가득 채운 교요와 평온이 저를 짓누릅니다. 창문을 들여다보는 게 두려워요. 이제 나에게 식탁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는 행복한 가정보다 더 끔찍한 광경이란 없으니까요. 난 이미 늙었고 싸울 수도 없어요. 심지어 정화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슬퍼하며 신경질을 내고 붕괴할 뿐이죠. 밤마다 생각이 넘쳐나 머리가 뜨거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젊었더라면. 이바니치는 흥분하여 방 이쪽 저쪽을 서성이더니 다시 한번 말했다. 아, 내가 젊었더라면. 그러더니 갑자기 알료인에게 다가가 그의 한 손 그리고 다른 손을 잡았다. 파벨 콘스탄티니치. 그가 간청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평온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잠재우지 마십시오. 아직 젊고 강하고 원기왕성할 때
지치지 말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행복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지만 만일 삶의 의미와 목표가 있다면 그 의미와 목표는 우리의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합리적이고 위대한 것에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반 이바니치는 무언가 부탁하는 듯 가련한 미소를 띠고 이 모든 것을 마치 개인적으로 자기를 위해 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 나서 이들 3명은 각자 거실의 서로 다른 끝에 놓인 1인용 안락의자에 앉아서 침묵했다. 부르킨도 알료인도 이반 이비니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저녁 어스름이 몰려올 때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금빛 액자 속의 장군과 귀족 부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산딸기를 먹은 가난한 관료 이야기를 듣기란 정말이지 지루했다. 어쩐 일인지 그들은 우아한 사람들이나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듣고 싶었다. 지금 그들이 덮개를 씌운 샹들리에와 안락의자, 발밑의 양탄자까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거실에 앉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액자 안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저 사람들도 언젠가 이곳을 거닐고 여기에 앉아 차를 마셨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아름다운 벨라케야가 조용히 걸어다니는 사실이 그 어떤 이야기보다 좋았다. 알료히는 무척 졸렸다. 일 때문에 새벽 3시에 일찌감치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눈이 감겨있다. 하지만 손님들이 그를 빼놓고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까봐 자리를 뜨지 못했다. 조금 전 이반 이바니치가 들려준 이야기가 지혜로운 이야기인지 정당한 이야기인지에 그는 별반 관심이 없었다. 손님들은 껍질 벗긴 곡물이나 건초, 타르가 아니라 그의 인생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그것이 기뻤고 그들이 계속 이야기해 주기를 바랐다. 그나저나 자야겠습니다. 부르킨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안녕히 주무시란 인사를 해야겠네요. 알료에는 인사를 하고 아래층의 자기 방으로 내려갔고 손님들은 위층에 남았다. 두 사람에게 조각 장식이 달린 오래된 나무 침대 2개가 있는 커다란 방을 내주었는데 방의 한 구석에는 상아로 만든 십자가 상이 걸려 있었다. 아름다운 펠라게야가 자리를 봐준 널찍하고 신선한 침대에서는 갓 세탁한 침구의 기분 좋은 냄새가 풍겼다. 이반 이바니치는 말없이 옷을 벗고는 자리에 들었다. 하나님, 죄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머리까지 이불을 덮었었다. 탁자 위에 놓인 그의 담배에서 담뱃재 타는 데가 심하게 풍겼고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지독한 냄새가 나는지 알 수 없었던 부르키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비는 밤새 창문을 두드렸다.